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주르륵 좀 밀리면서 시장에 좀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뭐 보안, 냉각 시스템, 대형고래 이런 테마성의 움직임들이 좀 뚜렷한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후도 이렇게 단기로 한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여러분들 종목 고민 그리고 문자 고민들 받고 있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저희가 동의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딜사이트 S, 그럼 오늘 어떤 분이 좀 나오실지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경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쭉쭉 지금 빠지고 있는데 네.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란 말이죠. 한마디 맞습니다.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런 시기가 있어야 또 좋은 장도 오는 거고 또 이럴 때 잘 주식을 모아두시는 분들, 잘 지켜주시는 분들이 상승장이 왔을 때 또 수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올해 중반부터 하반기까지가 어찌 보면 더 큰 장을 위한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오랫동안 들고 계신 주식들이 잘 안 올라서 답답하실 텐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못 견디고 파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있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보다는 팔더라도 좀 더 상승장이 나왔을 때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지금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견디시면은 금방 더 좋은 장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힘내시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 저희 주식의 힘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에너지와 정보들로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입맛변태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나리님 또 왔습니다 했는데 매일 와주세요. 매일 또 와주셨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이병재님 오예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병재님도 반갑습니다. FOMC 의장님도 오셨어요. 야, 우리는 뭐 글로벌한 지금 방송인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시기 바랄게요. 카니님. 종목에 대해서 딜사이트 경제TV 지금 사이트에서요 댓글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거든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들 올려주시는데 종목 상담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줄평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을 몇 점 만점 한 줄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거랑 비슷하게 저도 좀 좋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별표 2개 가져왔습니다. 2개. 그러면 네. 한 줄평은 좀 어떻게 될까요? 한 줄평으로는 가을 전어가 돌아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번 며느리가 집 네.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가을 전어라고 하면은 좋은 시그널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시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을 전어가 돌아오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최근에 2018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올해까지 포함하면 6년째가 되겠죠. 6년 연속 이 시기만 되면은 이제 하락장에 나오게 되는 게 되는 패턴상 건데.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시장이 뭐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한참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을 전어 시즌이 참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기도 하면서 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또 바닥에서 싸게 살려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또 그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카니님께서 아직 전어는 안 돌아온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당장 전어를 좀 먹을 수는 없죠. 가을에 우리가 좀 맞이하는데 그걸 미리 좀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을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펀님께서도 짱짱이커님 전문가님 정보 얻고 가요 출첵이에요 하셨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우리 펀님은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매일매일 또 오셔서 시장 질문 남겨주세요. 자, 저희 종목 상담 전화번호 고지할게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그럼 저희가 받아볼게요. 전화 상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지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종목명은 이렘이고요. 네, 네, 평단가는 2,486원이고요. 네. 비중은 14%입니다. 이거 약간 초단타로 들어가신 건지 궁금해요, 이름. 아니요, 이게 좀 한참 전에
매수를 했던 건데요. 좀 1M이요? 어떻게 몇 갖고 년 있다 보니까 정도 들고 계셨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들고 계셨어요? 기간은? 거의 한 5년 정도 된 것 어우, 같은데요. 5년이나요. 이게 뭐 코로나 전부터 들고 계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네네. 어떤 마음으로 이 5년이란 시간을 좀 버텨내신 걸까요? 이게 그 금액대가 많지 않아서 소액이다 보니까 네. 네, 그냥 크게 부담 없이 그냥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배를 좀 보냈군요, 종목을.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단타로 들어간 줄 알았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5년을 좀 들고 있었다. 꽤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좀 마음을 묻어놨다고 하시는데 이런 종목들 사실은 들고 있다가 쭉 나도 모르게 길게 가져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가야 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주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어두더라도. 근데 되게 아쉬운 게 이거를 저는 이제 매수가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최근에 며칠 전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단타, 네. 단타 물어본 근데 이제 건데. 만약에 몇 년 동안을 보였다고 하시면은 이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쯤에 6천 원대까지 올라가서 수익이 그래도 꽤 났었을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아쉬워요. 그때 팔지 않으셨던 거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쨌든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랫동안 가져오셨을 만큼 보통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애널리스트만큼 깊게 파고드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는 배터리 화재, 전기차 화재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좀 들썩였는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회사가 중간에 거래 정지 기간이 상당히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중간에 이제 상장 폐지 되냐 마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가 결국 상장 유지로 결정이 나면서 이제 사명도 바꾸고 그랬었죠. 옛날에 코센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중간에 이렘이라는 이름을 바뀌었죠. 그래서 보통 어떤 회사든지 대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 거래 정지 기간, 거의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될까 말까 되는 순간까지 됐다가 거래가 재개가 되면은 그 순간에 보통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는 시세를 한번 크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분들은 상장 폐지 돼서 그냥 휴지 조각 될 줄 알았는데 거래가 되니까 이제 올라가면 던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작년 딱 최고점 찍었을 때 그때였었고 그 뒤로부터는 어찌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타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같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 보여지냐면은 현재는 최근에도 증자가 좀 있었어요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유상 증자가 하나 있어서 좀 아쉽게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2,500원대 요거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좀 확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요까지 올라왔을 때 2,500원대에서 2,600원대 정도에서 물리신 분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는 데는 어렵진 않을 수는 있는데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본전에서 수익 구간 나오면은 이제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같은 구간은 이미 5년 정도 보여줬으면은 여기서 본전에서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2,500원대를 보통은 목표가로 설정하기 좋은 가격이라서 거기서 이제 팔자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차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비중도 또 엄청 많이 들고 계신 건 아니시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한번 출렁이고 자금을 이제 수혈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도 일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빠른 속도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이라도 탈출하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은 매수가에서 나오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좀 시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장투로 가져오신 거 끝까지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홀딩을 해보시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드리고 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5,000원, 6,000원에서 못 파신 게 되게 아쉽긴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한 3,000원, 3,500원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격 설정을 해드리고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재무 상태가 지금 돈을 버는 건지 마는 건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진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잘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제로였다가 2억 원 나왔다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일단은 목표가 3,000원, 3,500원 정도 잡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4,000원, 5,000원도 가기 어려운 종목은 아니니까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답인 것 같아서 좀 길게 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좀 길게 좀 물론 봤지만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괜찮으실까요? 기간은? 네네, 괜찮습니다. 네, 3,000원, 3,500원 정도에서 일단 좀 탈출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진짜 5년이라는 시간 어려운데 들고 계셨으니까 저희 떡 선물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들고 있는 종목이 있기 마련인데요. 나의 아픈 손가락에 그런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958-9082번, 문자샵 9083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8751번님의 사조씨푸드 볼게요. 6,180원에 35%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잘 사신 것 같고요. 사조대림에서 지금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사수 30만 주 사조씨푸드에게 매각했다. 이런 30일 날 공시도 옛날에 20일 날 공시도 있었는데 주가도요. 지금 뭐 빠지는 듯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출액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조금씩 그래도 어떻게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증가되는 추세들을 보이거든요. 어떤 게 좀 리스크로 작용될까? 이런 거를 먼저 파헤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조씨푸드 어떨까요? 사조씨푸드는 좋은 회사예요. 분명히 좋은 회사고 나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이 방송에서 제가 사조양을 그 방송 초반에 출연을 드려서 저희 수익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조 그룹주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최고점을 찍고 피크를 치고 이제 지금은 약간 하향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방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좋고 실적도 좋고 다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선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조씨푸드를 우리 들고 계신 시청자님께서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손실 구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수익이 이만큼 났었다가.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증시를 보시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뭐 이번 주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제일 위험한 종목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동안 저는 큰 시세를 낸 종목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조씨푸드도 좋은 회사고 그렇지만은 이 회사가 지난 4월 달에 3,000원대 있다가 7월 달에 거의 9,000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몇 배나 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누군가가 먼저 던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탈해 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완전 폭포수처럼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조씨푸드는 일단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매도부터 하시고 수익 조금이지만 수익이 났을 거잖아요. 일단 챙기시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더 빠지면은 그때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저가 매수 타이밍은 어느 정도냐면 저라면 한 5,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한번 사볼 것 같아요. 5,000원까지 안 내려올 것 같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지금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밀리면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 그래도 많이 났었는데 8,000원도 갔었고 8,900원도 갔었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챙기시고 나중에 더 밀리면은 보자는 전략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밀리면 그때 보자라고 하셔서 일단은 수익이니까 이거는 챙기고 5,000원대까지 빠지면 그때 다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재무적인 측면들은 아주 매력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전화 이어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엄청 또 활기차니까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어때? 저희 주실랭 어떻게 또 알고 시청해 주셨어요? 아, 네. 그 친구 소개로 중간중간에 몇 번씩 보다가
궁금한 종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가장 궁금했던 종목 어떤 걸까요? 저는 그 LX 하우시스 보고 있는데요. 네, 평단가는요? 평단가는 41,500원이에요. 41,500원에 비중 어떻게 될까요? 비중 한 23% 정도 됩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좀 어떤 거세요? 이건 지금 들고 계실 때? 저 한 2달 전쯤에 이렇게 조금 눌렸을 때 좀 잘 들어가신 것 한것 같아요. 같은데, 네. 근데 조금 그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때 팔지는 못했거든요. 5,000원 그때 좀 5만 원대 좀 팔 걸 그랬다. 그쵸?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또 보기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일단은 계속 들고 있으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좋습니다. 보시는지 저희가 한번 궁금해서요. 봐드릴게요. 일단 수익 보고 계시니까 좀 기분 좋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잘 타점 잡고 들어가신 것 같죠? 수익권에 있는 네, 종목이고 그쵸. 잘 5만 찾았어요. 원까지 좀 내가 그때 팔았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쉬워요. 또 한 번의 기회는 없을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기회는 여러 번 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 번 온다고요? 네네. 오, 그래서 좋은 종목인데요. 5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근데 보면은 팔고 싶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뿐 아니라 5만 원을 팔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도 거기 5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매수 타이밍이 좋으시니까 가져가시면 분명히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종목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전지향적인 안정적인 종목들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뭐 테마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변동성이 큰 종목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실적, 주가는 바닥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당장에 망할 분위기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작년부터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늘렸어요. 작년에 3.9 정도 퍼센트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배당이 4% 이상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는 감안해서 좀 장기 투자로 보시는 전략 이미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5만 원보다 더 크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뭐 건설 분양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침체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한데 요즘에 다해 또 집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건설 경기 또는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언제든지 다시 또 호황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LX 하우시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건설 쪽이랑 또 건축 쪽이랑 또 뭐 자동차재랑 내장재랑 가고 있는데 자동차 쪽은 사업 워낙 잘 되고 있거든요. 그 이제 건설 경기만 좀 좋아지면은 주가는 더 훌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만 원이라는 목표가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가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5만 원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길게 가져가실 거라면은 배당도 타고 하면서 나중에 뭐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까지도 이 회사가 작년에 6만 원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6만 원 목표가 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신 가격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매수 타이밍이 좀 애매했으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릴 텐데 바닥에서 잘 사셨으니까 더 가져가 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길게 보면 6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이런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6만 원까지 쭉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길게 가져가 보세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아유,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요. 저희 떡 선물 세트 드릴 테니까 드시고 또 주슐랭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또 에너지가 참 좋으신 분들 많네요. 자, 이어서 우리 너튜브도 볼게요. 우리 고동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연락을 또 주시고, 주슐랭 주식 다이소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쵸. 포트에 주식 다이소는 너무 안 되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또 TD님도 새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이분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 임만님이 호텔 신라요 하면서 58,000원에 50% 금투세만 해결되면 계속 가져가고 싶은 종목이 호텔 신라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쵸. 우리의 발목과 걱정을 잡게 하는 게 바로 금투세 아닌가 싶은데 호텔 신라가 48,250원입니다. 지금 움직임이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비중 확대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가져갈까 말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더 이게 금투세 해결되면 가져갈 네. 종목입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비중이 50%라서 좀 크죠. 조금은 애매하긴 해요. 그렇지만 한번 베팅 해볼 만한 종목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찌 보면
작년에 이 회사가 거의 뭐 10만 원 간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만 원대 중반에서 더 가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그때에 비하면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우리 시청자님처럼 5만 8천 원대 들어가셨다면은 나쁘지 않은 금액에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중이 50%다 보니까 더 사자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 말이죠. 단기간에 5만 원, 6만 원으로 올라올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를 괜찮다. 장기 투자를 보신다. 올해보다는 한 내년 이맘때까지 보신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수익 보고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신라가 요즘 우리 증시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랑 보면은 패턴이 사실은 완전 정반대예요. 분위기가 뭐 완전 그냥 어디 뭐 망하는 회사처럼 그렇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재무 상태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재무 상태가 항상 주가랑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지금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좀 별로였어요. 작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는 그냥 그랬는데 2분기로 가게 되면서 2분기 때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하필 호텔신라가 작년 2분기 때 실적을 피크를 치면서 작년 휴가철이었었죠.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올해 좀 못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가오는 3분기랑 4분기는 이 분위기를 역전시킬 만한 계기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3, 4분기 호텔신라가 실적이 못 나왔는데 올해는 일단 흑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3분기, 4분기 실적은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올라갔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주가가 저는 말이 안 될 정도로 좀 저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가는 테마들을 보면은 뭐 바이오 제약 주거나 또는 뭐 기술 주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이 호텔신라 여행 이쪽 관련주까지는 그 온기가 아직은 채 닿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시간이 필요할 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배당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배당을 챙겨주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길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고요. 증권가에서 보는 목표가를 제가 한번 좀 전에 서치를 빠르게 한번 해보니까 대부분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좀 이렇게 넓게 그 목표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기다렸다가 충분히 올라가셨을 때 좋은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은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종목은 맞다라고 하는데요. 호텔신라의 관점에서 지금 종목을 정말 잘 보신 것 같아요. 보시면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내가 기간이 된다면 끌고 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 주셨잖아요. 선물 드려야겠죠. 문자 샵 9083번입니다. 샵 9083번으로 주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너튜브 당첨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작진 전화 갈 거예요. 선물 떡 선물 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다음으로는 문자 볼게요. 우리 4965번님의 이스트소프트입니다. 17,600원에 20% 비중. 손실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AI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힘 줄 수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또 흐름 좋거든요. 9%대로 껑충. 네네. 그래서 이런 버프 받으면서 좀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오늘이 그 보안주가 좀 잘 가는 날이에요. 그 최근에 어떤 뭐 디지털 성범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제 수사를 하고 대응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안주들이 일제히 올라갔는데 이스트소프트도 오늘 그 관련주로 엮여서 이렇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지난 8월 5일 날 급락을 맞았지만 지금 그 바닥 구간을 다 탈출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선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도 있고 뭐도 하다 보면서 뭐 올라가다 쉬다 이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바닥은 쳤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세는 우상향인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인즉슨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다 좋은데 이제 재무 상태가 어떠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나빠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추세가 좋다면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승차감이라 그러죠. 주가가 목표가까지 가는데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흔들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이스트소프트는 아쉽게도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서
주가가 이제 깔끔하게 바로 목표가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좀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회사가 올 초에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갔다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잘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올 초에는 그랬었어요. 올 초에 그 AI 열풍 막 그때는 49,000원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갔던 기업이라서 한번 터지면은 많이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현실적으로 목표가를 드리자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갔을 때 그쯤에 이제 매물대가 많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수가 17,600원 괜찮아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목표로 2만 원이나 좀 일찍 파시겠다고 한다면은 뭐 19,000원 정도 괜찮으니까 2만 원 근처를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중간에 변동이 좀 많이 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은 2만 원 가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테마가 오늘 진짜 잘 가고 있죠. 관련해서 보안 투자 좀 잘 대응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스트 소프트에 대해서 이야기 잘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JLK 살펴볼게요. 오하나 25번님의 사연입니다. 12,572원의 8% 비중이에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조금 뭔가 시원한 퍼포먼스가 있으려면 모멘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략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재료에 비해서 좀 많이 못 간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분 역시 매수하신 가격대가 괜찮으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고 차트랑 같이 한번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전략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8월달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AI 열풍 막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왔었냐면은 작년에 무려 1,100%가 올라갔어요. 2,800원대 있던 주가가 36,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보통 이렇게 뭐 2배, 3배 올라간 게 아니라 10배씩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저 산이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저 정상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은 맞지만 올라가려면은 저 위쪽에 쌓여 있는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데 그 돌파를 하기까지는 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료만 가지고는 약간 역부족인 상황 이렇게 저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시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주가가 15,000원도 못 가고 13,000원, 4,000원대 계속 지금 부딪히면서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단기간에 주가가 이제 뛸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목표가를 낮게 잡아서 뭐 13,000원대 정도 잡으면은 13,000, 14,000원 정도 잡으면은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가겠지만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막 2만 원, 3만 원을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단기 투자로 보신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도 손절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자리가 딱 지지선까지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를 이탈한다? 종가가 더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은 한동안 좀 낙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라면은 저는 본전 매도 또는 만약에 더 좋은 종목이 지금 보인다고 하신다면 지금 약손절도 저는 괜찮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14,000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단기 투자라면 본전 매도나 또는 현재가 매도도 한번 권해드리고 길게 보신다면 그래도 수익 내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크게 터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주식도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JLK도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동안은 좀 낙폭이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JLK 해주신 오하나 25번님께는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를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어서 하나만 더 볼까요? 9012번님의 효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31만 원에 저 지금 10% 보유 비중 들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성이 진짜 요즘에 막 쭉쭉 잘 가더니 요즘 보면 오늘은 한 7%, 거의 8%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과하게 좀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요. 매출이랑 영업이익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잘 가야 되는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과도한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오늘 지수가 우리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가 0.4% 하락하고 있는데 거의 주가가 뭐 거의 8% 그쵸, 가까이. 8% 하락한다는 건 분명 과도한 게 맞아요. 과도한 게 맞는데 우리가 그 전을 돌아가 보면은 또 과도하게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효성그룹 산하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효성중공업이 올해 5월까지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장주였지만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트렌드가 약간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쉬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인 거죠. 이 회사가 많이 올라갔던 게 뭐냐면은 우리 IT 열풍 또 전력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전력 어떤 자재주 이런 걸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관련주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다 좋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됐다는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하신 가격대로 봤을 때 지금 그렇다고 뭐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제가 좀 저는 추천하지 않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제 오른 종목들 중에서도 적당히 올라갔어야 우리가 눌림목을 잡는데 너무 올라간 거는 눌림목을 잡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작년 바닥이 한 뭐 7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올해 46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몇 배 올라간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 좀 떨어졌다가 여기서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가 무너져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까지 차트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딱 그 어떤 애매한 갈림길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오늘 하락세가 좀 나와서 좀 빠질 수 있지만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매물대인데 매물대는 보통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쉽게 돌파가 어렵거든요. 이런 거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호재가 나오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알려진 호재들 이외에는 더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냐면 만약이라도 주가가 본전 이상으로 올라온다면은 뭐 일주일 정도 봤는데 본전 이상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봤을 땐 주가가 그렇게 올라오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약간 빠질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까지 빠질지가 이게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25만 원 아래까지 한번 내려갔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8월 5일 그때 23만 원까지 빠졌는데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까지는 한번 조정을 줬다가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제 눈에는 지금 34만 원, 35만 원 요쯤에 상당한 매물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로 주가가 올라서 나의 매수가까지 온다면은 일단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고 싶고 주가가 빠졌다 가면은 오히려 더 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튕겼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수가보다 좀 더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한 34만 원, 35만 원 선까지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서 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투트랙으로 보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하시면은 이 경우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좋은 종목들을 사실 때는 좋으니까 사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가 봐도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이런 종목을 사실 때는 주가가 아주 폭삭 무너졌을 때 사시는 게 좋고요. 지난 8월 5일처럼 급락 나왔을 때 그럴 때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사실은 진짜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에는 적당히 정리하시고 추후에 또 그런 하락 기회가 온다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본전 이상 좀 올라오면 정리해 주시고요. 주가가 좀 빠졌다 가면 이런 종목들은 뭐 아무래도 지금 좋잖아요. 좋은 종목은 싸게 사는 게 매력이다라고 효성중공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는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얼마나 잘 갈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유경훈 전문가님의 픽 수익의 맛 탑5입니다. 한국컴퓨터, 화이서키트, 1승, 다스코, 모나용평 모두 다 지금 상승률을 쭉쭉 올려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모나용평 수익률 보시면 지금 40%가 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경호 전문가님의 1등 종목은 모나용평입니다. 40.23%의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략을 좀 어찌 가져가야 할지 지속하고 있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해요.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더 들고 갈까요? 그렇죠. 저는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5,000원을 넘지 못하고 4,950원까지 가면서 아쉽게 좀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00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5,000원 넘어갈 때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오늘 우리 시장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는 거는 확실히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넘어가는 것까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단기 투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사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추후에 뭐 내일이라도 약간 조정을 받는다면 단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실적 때문에 잘 가는 거예요. 주가가 뭐 테마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잘 가는 종목이라서 긍정적인 이런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까지 일단 넘어가면 홀딩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댓글에서 뭐냐? 모나용평 너무 잘 갔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또 뭐냐 할 만한 종목은 한국컴퓨터 아닐까요? K위상 이 종목이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국컴퓨터가 2.32%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최근에 좀 매수가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또 밀리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줄다리기 밀당을 너무 하는 종목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 않고요. 딱 매수가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전에 살려고 했다가 애매해서 못 샀었던 분들은 지금 6,000원 이하에서 들어가시면은 너무 좋은 가격일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건 이거거든요. 다음 달 초에 애플의 이제 신제품들이 공개가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OLED의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LED 관련주, 애플 신제품 관련주로 한국컴퓨터 지금은 저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가 매수하기는 좋았다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AS 종목들 하나하나 봐드렸고요. 이어지는 이제 유경 전문가님이 보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죠? 자, 손가락 보시고 힌트 들어갑니다. 힌트 먼저 맞춰보세요. 자, 수익의 맛 힌트는 키역, 이응, 시옷 네 글자의 초성 종목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게 저걸 이제 뭔지 아셔야 되는데 저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게 뭐냐면 전 시장에 있는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게 이제 저기 뚜껑을 열 수 있거든요. 네. 열면은 이제 그 컴퓨터가 하나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버가 들어있는데 저게 이제 열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바람으로 말리는 걸 넘어서 이제는 액체로 이제 냉각을 시키는 흔히 말하는 액침 냉각이라는 그런 말을 좀 쓰고 액침 냉각. 네, 우리가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순행식 쿨러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고요. 오늘 네 글자짜리 종목이고 키읔, 이응, 시옷이라는 초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 주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아실 만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의 맛 힌트는 키읔, 이응, 시옷, 냉각이라는 키워드를 좀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답 자료만 발표할 거예요. 우리 전문가님은 착한 답변 좋아하십니다. 자, 보면은 우리 꿈돌이님이 쿤인 입술, 그리고 우리 또 주슐랭님은 코인 인생, 카니님은 코인을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브로드 TD님은 키움 우승, 야구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자, 그리고 꿈돌이님 K옥션, 또 이분은 또 미술 투자를 하시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K인심, K엔솔 이렇게 있는데 뭐가 마음에 드세요? 저 아무래도 키움 우승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 키움 팬이세요? 그건 아닌데 네. 우승하는 건 보고 싶습니다. 아, 우승만 보고 싶다. 네. 자, 브로드 TD님께 선물 하나 주신다면? 항상 그렇지만 저희 행운의 기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운의 기운 여러분 받아가세요. 네.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전달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종목은 제가 K엔솔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되게 지금 애매한 순간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내일 모레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이잖아요. 목요일 아침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적이 좋은 파트도 있고 나쁜 파트도 있다 보니까 지금 선반영이 돼서 시장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와 관계 없는 주식들을 많이 거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이제 내일 모레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관련주로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액침 냉각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제품들을 활용을 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은 이게 완전히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지만은 마치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처럼 앞으로 2, 3년 뒤에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로 액침 냉각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K엔솔은 거기에 이제 관련한 관련주로 이제 가져오게 됐고 지금 이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다른 차트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장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실적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요. 실적 보자. 네, 지금 주가보다도 실적을 보시면은 이 회사 실적이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보다 좋은 실적이 이미 나와서 상반기만으로도 최근에 몇 년 사이 최대 실적이 달성이 됐고요. 올해 3분기, 4분기 예상되는 실적도 작년보다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과 또 내년, 내후년까지 전망을 해본다면은 계속해서 실적 상향 조정치를 높여갈 수 있는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까지는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회사가 재료로 나올 만한 것들이 뭐 액침 냉각 재료도 있었고요. 또는 삼성전자랑 또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어떤 반도체 설비, 장비 관련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관련주 또는 삼성 하이닉스 관련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오늘 약간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약간 내렸을 때 눌림목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저는 18,000원에서 17,000원 사이로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지금부터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많이 사지는 마시고 18,000원, 17,000원 사이 정도를 매수가로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6,000원 잡았으니까 그 안에서 잘 매수 매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 그리고 삼성전자랑 충분히 또 상승 여력이 있을 만큼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도 잘 갈 수 있다. 목표가 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K엔솔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늦게 오신 우리 바스님도 오시는데 어서 오세요, 바스님. 앞으로는 출첵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전략 잡아볼게요. 어떻게 볼까요, 선배님? 오늘도 그렇고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이제 큰 거래는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아마 더 그렇겠죠. 하루 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소형주들이나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이 많이 갈 텐데 지금 저평가주 들고 계신 분들, 특히 저의 추천주 이런 거 잘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시기만 지나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만 지나가면은 또 다시 활발한 거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투자자들이 약간 관망하고 있는 시기니까 여러분들도 잠깐만 좀 쉬시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지금은 조금 쉬어가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번 주 수요일만 지나가면은 이제 중요한 일정들도 다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거래량이 다시 활발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또 여러분들 관망하시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오후장 킥포인트로 들어가서 시장 상황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시간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떠나갔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바로 보안 관련주를 뽑아봤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 절대 지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세한 종목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은 그러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기술들이 새롭게 나오면 약간 양날의 검처럼 장단이 존재하는데요.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한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이슈가 아무래도 사회적 문제로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명백한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대표 메신저 앱인 라인에서 기업용 계정들이 해킹을 당하는 이슈까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슈로 오늘 단기 테마성으로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샌즈랩하고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현재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디지캡도 잇따라 가면서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완료했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올라가다가 현재 상승폭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크게 올랐다가 살짝 빠졌지만 18%라고 하는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트소프트도 강하게 뛰어올라서 10% 넘게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그 사이 9%에서 10% 사이로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상승업종 다뤄봤고요. 앞으로 상승업종을 알아봤고요. 하락업종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하락업종에서는요. 전력설비 관련주가 있습니다. 원전수주 회방 멈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세한 종목 이슈 다뤄볼게요.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크게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당국에 조정을 요청하면서 직접 나선 이상 한수원이 수주 원전을 이제 따내는 데는 악영향이 미쳐질 거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효성중공업과 재룡전기 장 초반부터 밀리더니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8% 넘게 크게 미끄러지면서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LX 일렉트릭은 크게 하락하다가 조금씩은 하락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대로 어느 정도는 하락폭을 줄여나간 모습입니다. 제일 일렉트릭은 장 초반 하락세를 빠르게 회복하나 싶더니 10시 이후 다시 밀리면서 현재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잇따라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11시 이후로는 그래도 HD 현대 일렉트릭 조금씩 회복세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업종까지 짚어봤습니다. 이후로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처럼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오후장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시장이 조금 답답하죠. 최근 한 3거래일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좀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답답한 시장의 모습이 많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사실 회복이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대금에서 9조 원대가 거의 최근 들어서 9조 원을 별로 넘지를 못하고 있죠. 오늘도 9조 원 정도 혹은 그 이하의 거래대금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반도체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나스닥이 조정이 나왔죠. 나스닥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러셀하고 다우는 사실 뭐 소폭이지만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온도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기술주, 특히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느냐. 그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들이 있었고 엔비디아 조정 나왔죠. 그럼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약보합 정도, SK하이닉스 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 SDI가 좀 상승을 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보합 정도 모습이고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을 상당히 좀 좋게 내놨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투자를 조금 더 하자. 한마디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CATL이 매수 1번이었고요. 그 뒤에 삼성 SDI와 LG화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종목 약간 목표 가격이 지금보다 한 50% 정도 더 높은 수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 SDI 오늘 사실 장 초반보다는 좀 약한 모습, 상승폭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시장 안에서 이 삼성 SDI 비교적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오전장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약한 모습들이 오늘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후장에도 외국인의 매도가 사실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시장이 경계하는 건 기대감이 한껏 올라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굉장히 경계 심리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보다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시장 충격을 크게 한번 받을까 봐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금액, 사실 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지 여부. 오늘 환율도 큰 변동 없거든요. 원화의 강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도 소강 상태긴 하지만 매도 금액, 특히 반도체로 들어가는 이 매도 금액이 주는지 여부 오후장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 민감도가 조금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경기에 민감하고 수출주,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유통업종들, 식품업종 이런 종목들 최근에 괜찮죠. 그래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종목과 섹터들로 좀 압축해서 당분간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주들은 엔비디아 방향성 보고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계속해서 하락세에 머물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축소될 수 있는지 오후장 계속해서 챙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마디쇼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분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상승세를 탄 정유 석유주 공포의 매수는 우리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국의 정유석유 업체에 관련해서 인도 시장에서 성장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관련한 한국의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좀 공포에서 상승세를 타고 갈지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되실 것 같아서요. 원유 가격의 상승세, 그 이유와 원인, 전망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인 팀장님,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급적인 측면, 두 번째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공급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가에 대한 출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동안 이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이팔 전쟁 쪽에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들, 전면전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쏜다든지 혹은 뉴스에 대한 플로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계속 리스크를 좀 커지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마무리가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의 마무리가 좀 봉합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출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WTI가 80달러를 크게 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쏙 빠지게 되었을 때 또 유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 지금은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우리의 생각보다는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리비아 쪽이 또 원유에 대한 생산과 수출에 대한 중단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 공급적인 부분에서 다소 제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중단이 되고 있고 또 중단이 되지 않을까,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두려움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가격을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거나 혹은 공급이 다소 제한적이거나 이 부분에서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공급단에서의 좀 조절이 나오게 되는 것은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공급적인 부분에서의 제한적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물론 그게 좀 킥포인트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공급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이긴 하나 단기적인 이슈로 보실 필요가 단기이기 있고요.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니까 수요적인 측면에서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결국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금리 인하가 되면서 다시 한번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크게 나와줄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의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주긴 하나 다소 제한적인 흐름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전망을 본다면 일단 중국 시장 쪽의 파이가 크니까 여기서의 수요에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한 업황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공급 측면 중에서는 공급적인 측면은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지 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실제로도 뭐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주가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전 공포가 확대된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확전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변수가 또 우리 시장에 되진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 이런 시장 이슈들이 뇌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은 전 산업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떤 석유나 이런 부분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증가하는 부분을 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하는 그 원유에서 이 한 70% 이상은 이제 중동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중동으로 수입을 하는 원유가 상승했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우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실질적으로 어떤 수출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입하는 어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수출 금액이 는다는 게 아니라 경상 흑자 수지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항상 반복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유의 상승 그러니까 그 원인은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 결론 상승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분명히 타격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10개월 연속 이제 수출 부분이 지금 증가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출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부분에서 흑자 폭이 줄어든다는 전제가 좀 깔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좀 의미는 분명히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여러 배 시나리오로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글쎄요. 근데 우선 결국은 어떤 시나리오를 짠다고 하더라도 유가를 수입하는 부분을 어떤 비축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급격하게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은 아무튼 경제에는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 그 유가 상승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동전의 변수가 우리 시장의 경제를 흔들 수 있다라는 건 유가 때문인데 경제 흑자 수지가 좀 줄어들면서 유가의 상승에 좀 타격을 준다. 한마디로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 없는 요인이다라고 좀 정리를 내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 정유업계가 중동산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던데요. 팀장님 입장에선 어떤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과제를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결국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결국 지금 항상 또 공급적인 리스크가 나왔을 때 또 이제 그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뭐 미국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중동산에 대한 원유 비중이 72%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1년도에 58%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좀 안정적으로 원유를 좀 수입할 수 있는 중동 쪽에 대한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가에 대한 출렁임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촉각을 세우고 있긴 하나 네. 실제로 유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실제로 원유를 이제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긴 하나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란이 과연 참전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란 같은 경우가 생산 쪽을 좀 진행하고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 배를 이제 막게 되면은 또 이제 돌고 돌아서 또 이제 늦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지금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고 결국 정유사들이 또 이제 열심히 힘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라서 그랬네요. 우리가 할 건 없고요. 정유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일단 수입처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에만 좀 몰입하거나 비중 확대하면 위험하잖아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사업도 비중 있게 다양한 좀 사업처들, 수입처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석유주 수혜를 좀 기대하는 이유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수혜를 기대하는 거, 뭐 금리나 원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장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면 좀 저희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원화가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됐을 때 지금 이제 유가가 좀 오른 뭐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근데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여기죠. 지금 이제 환율에 의한 뭐 유가에 대한 그 변동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워낙 그 달러가 뭐 강세되는 부분이 유가도 상승 이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가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 뭐 같은 양의 원유를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뭐 달러에 대한 약세에 대한 부분을 그만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뭐 그 전에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이제 환율 오르고 유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약간 역의 관계가 좀 성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일정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동 쪽에서의 이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원유가 생산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고 지금 뭐 공급이나 수요도 일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의한 단순 어떤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의 좀 상승 부분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뭐 석유 정유주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비용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달러에 대한 약소분을 좀 받쳐줘서 큰 영향 없지만 다만 이제 지금은 레깅 효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가가 오르면서 그 전에 좀 싸게 샀던 이 원유에 의한 이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의 마진 부분으로 좀 전가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 상승은 그 정유 화학 기업들한테는 마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석유, 정유, 화학 기업에게는 현재가 그냥 한마디로 마진 올리기 제일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도 굉장히 많고 이제는 석유 많이 쓰면 안 된다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석유 수요는 좀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1차원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걸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은 줄어들 수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석유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뭐 자동차도 그쵸.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뭐 이제 항공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전방적으로 썼는데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탈탄소라는 부분들에서 기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책이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긴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미국 쪽에 대한 대선들 해리스냐 혹은 트럼프냐에 따라서 지금 이 속도가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를 보면은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기조가 확고하게 나와주면서 그쪽 정책에 대한 돈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더 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기존 전통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탈탄소에 대한 기조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사람들의 인식 자체는 뭐 전기차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이제 항공이 SAF라고 또 이제 탄소를 한 10분의 1 정도 네. 줄이는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전통적인 석유는 또 수요가 조금씩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쪽에서의 수요가 정말 과연 감소하는지 여부까지도 우리가 한 번은 또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석유를 쓰는 거에 대한 수요는 속도는 달라질지언정 줄어들기는 맞다. 하지만 이제 미 대선에서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감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정유 석유주 수혜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긍정적으로 이걸 보는지, 그럼 이거 단타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좀 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좀 일단 강세일 건가?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얼마나 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좀 단기적일 것 같아요. 단기적 가능성이 큰데 우선 지금 현재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이제 유가와 연동하는 부분이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중동 쪽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동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동 쪽 그 어떤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예측을 하면서 이런 정유 화학주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증권시장 쪽에서 좀 정체적인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부분을 굉장히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지금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주가는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결론은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은 이 정유, 어떤 석유, 화학 그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갈 거다. 물론 이제 이 레깅 효과나 정제 마진 쪽은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공시로 통하겠지만 결론은 이 석유화학 제품이 잘 팔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게 유가가 올랐을 마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팔리지 않으면은 정제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이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처가 지금 거의 이제 중국 쪽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중국 쪽 경기가 뭐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쪽에서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잘 팔리면서 한마디로 유가 오르면서 정제마진이 개선된다. 지금 이런 모습은 보여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실적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현재 전쟁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원유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공급적인 차질에 의한 실질적인 어떤 유가에 대한 어떤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저는 보장도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유화학주들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결국 한마디로는 좀 단기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로 찍히는 실적들이 좀 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라는 측면인 건데요.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그럼 어떤 점하고 좀 눈여겨보시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죠? 자, 마감 전에 담아볼 관련주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GS, 흥구석유, 극동유화, 그리고 하나오션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님은 하나오션 들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백구동인가요? 아니면 또 어디로 봐야 될까요? 왜 하나오션일까? 정유석유주의 하나오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얘기해 주신다면? 사실 석유주로 좀 골랐을 때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특히 정유주를 보게 되었을 때는 뭐 전통적인 정유주, 뭐 SO일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는지 혹은 중앙 에너비스처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SO일과 같은 전통적인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긴 하나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다고 내 돈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대로예요. 뭔가 시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앙 네. 에너비스처럼 이제 트레이딩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세가 나왔을 때 짧게 매매하는 전략이 조금 더 여기도 유효하다라고 단기 보시면 투자로.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장 마감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정유 쪽에서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러면 에너지 쪽 혹은 그쪽으로 시각을 넓혀 보면은 하나오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 조선주들이 맞아요.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이탈이 나오고 약간 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 쪽에서의 흐름들이 그렇게까지 잘 나와주고 있진 않지만 하나오션 최근 들어서 시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동안 조선주들 52주 신고가 달렸을 때 하나오션 혼자서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 상당히 높고 MRO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조선 쪽에 대한 기대감이 돌게 되었을 때 덜 오른쪽은 또 누굴까?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나올 것도 수밖에 궁금해요. 없어서 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오션 쪽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선 쪽에 대한 코멘트를 살짝 더 드려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물론 이제 수출주입니다. 수출주이다 그렇죠.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수출주 중에서도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또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라는 기대하고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 자, 우리 뭐 댓글에서도 하나오션에 저 종목 있었는데요 라고 했는데 수급도 돌아오고 있고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나쁘지 않고 가격 메리트도 좋다. 이렇게 해서 하나오션을 또 관심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두 번째 건설주입니다. 엇갈리는 주가 속에 하반기 부활의 신호탄을 우리 건설주는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흔들리는 실적 시즌 속에서 나의 주가들은 왔다 갔다. 같은 건설주인데 왜 이 종목은 좋고 저 종목은 나빴을까?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악재 딛고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다른 건설주들은 또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먼저 살펴볼까요? 실적과 주가의 뜀박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신 팀장님 알려주세요.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혹은 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바닥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다른 가장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GS건설도 그렇고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이 우리의 기대치보다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순살 차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효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들. HD 현대산업개발 역시도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또 하반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8월부터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갔던 종목들 보면 근데 지금 잘 갔던 종목을 네. 보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 대비했을 때 50%, 70%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나 저는 기관들의 매수가 끊이지가 않는다면 추가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 주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설주들 역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임은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잘 갔던 종목들 살펴보면은 기관들이 8월부터 조금스럽게 계속 매수를 했다, 매집했다라는 점이 공통적이었나 봐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좀 올랐고 그렇지 않았던 종목들은 숫자로 보여지니까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차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 좋았던 종목들은 왜 안 좋았는지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GS건설이나 좀 HD 현대 이쪽은 잘 가잖아요. 근데 그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안 가는데 이게 다 기저효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이제 GS건설이 이 2분기 실적이 작년 2분기 때 흑자 전환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H 현대산업개발이 뭐 800% 이상 올랐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뭐 예상 작년 대비해서도 뭐 30% 이상 이게 주가가 영업이익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 안 되는데, 근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다 1,000억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주가적인 측면이 좀 다르게 좀 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지금 늘어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쪽의 이 프로젝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매출 늘어났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하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원가가 율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측면은 글쎄요, 이거는 시장에서 좀 받아들인 측면 내용을 좀 저는 좀 따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GS건설이 뭐 좋다. 뭐 그건 앞으로 뭐 좋아진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일시적인 뭐 이런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프로젝트를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 어떤 2분기 실적을 놓고 나서는 지금 단기적인 좀 이슈에 의한 부분이지만 결론은 이제 뭐 GS건설도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작년에 그 안 좋았었던 이제 겁나 그 순살 차이. 그렇죠.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그래도 때문에 다시 오르니까 사실 그거 좋았던 거 아니냐,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거기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간 측면에서 낙폭을 좀 회복하는 과정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가는 그러니까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GS건설이 잘 간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GS건설만큼 신고가는 아니지만
어떤 8월 초부터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이후에 주가가 좀 꾸준하게 잘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수혜주로서 건설주들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관심을 받는 구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GS건설이 뭐 그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좋아진다라는 고 단언할 수도 없고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도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라고 단언은 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종목들에 대한 좀 그 들어가는 견해가 좀 좀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가에 뭐 엇갈리는 희비를 본다면 뭐 실적 기저 효과가 좀 미비하고 저기에 더불어 수익성이 좀 미달됐기 때문에 좀 안 좋았던 종목들이 하락한 경우는 있지만 뭐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건설주를 뭐 좋다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직급 키워드 하면은 사실은 건설주가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밀접하잖아요. 근데 환율 하락, 금리 인하 뭐 이런 걸로도 건설주가 좀 부각받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럼 수혜 종목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알려주세요. 결국 금리를 인하하면은 집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늘어나니까. 있고 또 이제 지금 부동산 집값도 보면은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강남 3구, 마용성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공통점을 보게 되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물론 지금 하는 쪽에서 금리를 빨리 낮추지 못하는 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가 지금 2021년, 2022년 대비했을 때 약 70%에서 80%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또 건설 쪽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를 언제 내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 FOMC에서 25bp냐 혹은 50bp냐 차이에 따라서 좀 갈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가 되었고 그리고 노동 지표에 따라서 25bp냐 혹은 50bp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9월 요일에 발표가 되는 8월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가지는 건 결국 방향성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지금 건설주들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혹은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흐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에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주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건설주가 근데 이게 뒤에서 또 나올 부분들인데 성향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난 짧게 보면은 이거, 뭐 길게 보면 이거 이게 좀 달라지나 봐요. 네, 저는 이제 건설주는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아닌데 다만 수급이 몰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GS건설 순살 자이라고 해도 결국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네. 시장에서 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적인 의견과는 배제로 또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도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수입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되면은 집 사고 싶은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건설주 당연히 수혜받죠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단기로 볼 만한 종목 그리고 중장기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로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건설주 가면 건설 기자재, 시멘트 뭐 관련해서 같이 가는 흐름들을 좀 타고 가잖아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업종들을 좀 봐야 되는 건지 건설주는 좀 보수적으로 제가 보는 편이에요. 이런 생각이신지 또 이런 것도 알고 싶네요. 뭐 그 건자재, 뭐 시멘트. 근데 중요한 게 좀 재밌는 게 올해 상반기 때는 건설주들이 안 가고 건자재주들이 먼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들어오니까 건설주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건자재주들이 후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선은 이제 그 부동산 PF 부실
부실 PF에 대한 부분이 올해 상반기 때까지도 지금 그 여력이 그 우려감이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안 좋았지만 오히려 뭐 매매 거래량이나 어떤 재건 이런 인테리어 이런 수요 부분은 좀 그 시장에서도 일반적인 그 건설 착공보다는 이 선행 지수가 좋았고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건자재 주들 같은 경우도 뭐 건설 업종에 대한 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건자재 기업들의 올해 뭐 1분기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1분기 때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예상치 낮췄었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이 뭐 가격 뭐 KCC 뭐 실리콘 가격이나 뭐 시멘트 가격이나 꾸준하게 좀 안정화가 되면서 너무 이제 우려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건자재 주들의 좀 그런 뷰였거든 상반기 때. 그러면서 건자재 주들이 일반 건설 기업들 그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 먼저 갔지만 지금은 이제 이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한 이 건설 대표적인 이 건설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자재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 예전처럼의 정상적인 시장처럼 후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건설 전반 기업들 가고 있지만 결국 이제 건자재 이쪽 기업들이 주가 좀 변동성은 더 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종목들 안에서도 뭐 KCC나 또 이제 뭐 한샘 또 이제 시멘트 그런 기업들은 한번 좀 종목들을 추리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종목을 좀 추려보는 게 좋다. 그때는 건자재가 갔지만 이제는 건설 가구 건자재가 가는 이런 시장 속에서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주는 테마성이다 아니면 또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다. 하나, 둘, 셋. 어디예요? 전 모멘텀. 두 분 다 오늘 통했어요. 모멘텀. 좋습니다. 그럼 팀 시연 팀장님이 뭔가 좀 대표적으로 왜 모멘텀으로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실적 다시 한번 그 테마로 움직이느냐 혹은 모멘텀 움직이느냐의 차이는 대장주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예로 들어보자면 네. 2차 전지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때 한 2주 동안, 2, 3주 동안 전기차 화재 이야기 나오면서 화재 기술 가진 기업들 강세 움직였고 전고체 관련 기업들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대형 셀사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로 돌리게 되면서 지금은 테마가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단기적인 바닥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대장주가 움직이는지 혹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움직이는지 여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GS건설 움직이고 있고 HD 현대산업개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장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에 지금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나와주고 있고 정부에서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신규 택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때문에. 한번 나와주면서 기대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종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제 스윙 관점으로 보시려면은 저는 대형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형주도 있고 뭐 건자재 특히 뭐 인테리어라든지 시멘트 이런 쪽이 있긴 한데 다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나와주기 위해선 결국 건설 쪽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없다라고 점들 대형주 정리를 쪽에서 해볼까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마성을 하려면 차라리 재건 쪽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테마는 재건, 그리고 모멘텀은 건설이다. 그리고 건설주는 이제 대장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본 거다. 이성우 차장님, 건설주 장단기 투자 전략, 아까 좀 이분 여기 우리 팀장님은 스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차장님은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뭐 저는 이렇게 뭐 고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냥 우선 이제 대표적인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냥 있거든요. 들고 가자. 예, 뭐 수익적인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중요하지만 근데 앞서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정유화학 업종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의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주가 움직임 이런 모습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순 어떤 이제 금리 인하에 의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어떤 건설에 대한 선행 지표가 개선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때는 건자재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건설업종의 주가 답보 상태였는데 뭐 건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올 일반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수익 매매나 이런 부분도 대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건설주를 좀 중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는 걸 오히려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이성욱 차장님이 건설주 본다면 어떤 종목 좋아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관심주 알려드릴게요. 종목들 만나보시죠. 태형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다양하게 있는데 원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은 삼성물산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야, 건설주 삼성물산이요? 근데 삼성물산이 뭐 다른 이제 건설, 뭐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비해서 어떤 그 완전 100% 순수한 건설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던 거예요. 그게 장점이다. 그래서요? 네, 오. 그러니까 지금 건설 부분 쪽에서의 이제 매출 비중이 50% 육박하지만 뭐 상사 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건설, 뭐 바이오 또 이제 패션 여러 부분 사업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GS건설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해외 쪽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어떤 전통 건설사에 대한 느낌은 강하지만 삼성물산이 좀 여러 이 사업에 대한 매출처가 다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땐 이 삼성물산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GS건설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제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처럼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선 주가가 좀 8월 초부터 좀 꾸준하게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의 여러 이제 건설 부분 쪽도 뭐 해외 플랜트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삼성그룹 쪽에서의 물량이나 공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수주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건설 부분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삼성물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실망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네네. 아예 그냥 100% 진짜 그런 그냥 건 줄 알았는데. 순수한 건설 회사를 얘기하지.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지금 주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좀 삼성물산이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건설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성욱 차장님의 삼성물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